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 합의한 사례입니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사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의 방식과 의제를 두고 양당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쟁점 민생 법안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건 22대 국회에 들어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28일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지금으로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개정안 주요 내용 조금만 짚어주세요. 주요 골자는요. 기본적으로 LH가 피해자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이 임대주택에서 최장 한 20년 정도를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네. 피해자들이 그 LH 이 주택에서 기본적으로 10년을 거주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10년 원할 경우에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어떤 차익,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이 방안도 실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피해 액수를 좀 늘렸어요.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까지. 그래서 사실상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반년마다 전세 사기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회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예방책까지 담겼습니다.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게 이제 지각 합의이기는 네. 한데 누가 봐도 네네. 그나마 어쨌든 합의를 했어요. 그나마, 그래서 어쨌든 민생 법안이 통과를 네. 했습니다. 네. 짧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나 잘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 처리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전히 경매 처리되지 못한 것들도 있고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좀 더 보완하는 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추가 대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이시고요. 손수조 대표님은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거 보세요. 방법 찾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너무 손수조 잘한 대표님 거죠. 말만 들었으면 되는데. 아우 왜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방법을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근데 이때까지 21대 국회 막바지도 그랬고 22대 국회 초반에도 그랬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야당은.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있고 그럼 이걸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도돌이표가 계속 반복되고 이 답을 못 찾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에 민주당은 이제 보증금의 한 30% 정도 현금성으로 지원하자라는 민주당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서민의 돈을 또 그렇게 쓸 수는 없다라고 해서 거부가 됐었고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까 해서 지금 이제 경매 차익을 이용하자라는 이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안을 여당이 내고 정부와 여당이 내고 또 민주당은 처음에는 이 경매 차익을 이용한다는 걸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과 정부가 대안을 내고 야당은 한 발짝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대안을 찾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들여다 보니까 권영진 위원장님이 막 용산도 설득하고요, 국토부 장관도 막 설득하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민주당 우리 또 간사님과 계속 식사하면서 또 식사 정치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치력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나온 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네. 자, 여야는 지난 8일 회동에선 이런 전세 사기 특별법 외에도 구하라법, 간호법, 뭐 구하라법은 잘 아시다시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하는 내용이고, 간호법 제정하는 진료 지원 PA 간호사 법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간호사법의 경우에요. 의사협회가 내일까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동학 최고위원님 약간 여야가 부담을 느낄 만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의료 이 영역 자체가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사들의 주장에 그렇게 힘이 많이 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발의하긴 했지만 여당이 지금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 공백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갖고 그 피해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뭐 발 이게 걷다가 유리병에 발이 이렇게 찢겨져도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결국 응급차 타고 지금 서울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의료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치료나 아니면 좀 완화 진료나 이런 것들을 간호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어쨌든 PA법도 그렇고 구하라법도 그렇고 그런 측면으로 좀 뭔가 합의 처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의사들의 경우는 뭐 또 다른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쪽에서 좀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손수조 대표님, 구하라법 있잖아요. 네.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하는 구하라법. 그럼 개인적으로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특히나 또 이 구하라법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된 지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여야의 그렇게 쟁점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어서 이제 그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뿐만이 아니라 이 직역에 대한 또 그것을 주장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의협도 있고요. 간호사 네.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복잡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조금 양보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핵심 양보해야 될 게 뭐냐면요. 뭐예요? 2,000명에 대해서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무조건 2,000명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더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늘리면은 그분들이 필수 직역으로 갑니까? 필수 제 전공의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힘든 게 지역의 의료가 지금 부실한 부분인데 이런 쪽으로 무조건 낙수효과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 그다음에 조금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부가 세심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말 이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PA 이 전문 간호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에서는 그 의사의 역할을 이미 간호사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짝 뒤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의사만 이걸 하겠다라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고 PA에 대한 그런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한 발짝 뒤로 가서 수긍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린다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보니까 좀 강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맞습니다. 다시.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1918님, 모처럼 여야가 합의안 도출했네요.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 꾸준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웃음 표시 주셨습니다. 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이 야당목 방통위원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 기대한다. 이에 대해 여당 과방위 관사인 최영도 의원은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해 줘야 한다. 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여야 추천 방통위원 이렇게 새로 뽑아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추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난 사달을 일으키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그 뒤에 1시간 반 만에 83명을 그대로 그냥 이사를
그 심사해가지고 바로 그냥 추천을 했잖아요. 아마 그 사달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두 명씩 서로 또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약간 합의되는 무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 발짝씩은 해내는 모습들을 국민들 앞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기형적으로 지금 2명 정도가 계속해서 의결을 해왔던 것인데 계속 이것이 만약에 굳어지게 되면 대선 승리의 전리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5인 합의제라고 하는 그 정신 이것들을 되살려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관철해 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뭐 탄핵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무혐의로 다시 돌아오실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합의 정신 잘 되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당장 한 술에 배부르진 않더라도 한 명 한 명 추천해서 그 5명 체제로 복원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우리 손수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방통위 문제 정말 좀 해결하기 힘들어 보여요. 이제 계속 2인 체제였고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 이제 사달이 났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1년에 7명의 방통위원장 교체가 있었어요.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2명을 더 추천하고 이게 통과가 돼도 이제 2대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대2가 돼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안건 방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2대2예요. 또 똑같아요. 어차피 결과가 5인 체제가 아닌 이상은 계속 동수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보면은 올 하반기에 EBS 이사 임명, 그다음에 MBC 등 지상파 뭐 재허가 건 등등 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2대2라서 계속 갈등의 이 장면들은 연속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나중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제 그게 탄핵 소추가 어떻게 결정이 나게 되면 5인 체제가 됐을 때 결단이 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좀 풀기가 어려워 보인다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양당 대표 회담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5일에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 방식, 의제 여기에 이제 이견차 보이면서 어제 예정됐던 실무회담은 이제 하루가 연기된 상태고요. 오늘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어제 비서실장께서 그 느닷없이 방송 생중계하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뭐 그게 서로 교감이 있던 상황이었다면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회담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대표자 간에 방송 토론회를 하자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왜 회담에 생중계를 할 수 없냐면 여기에서 서로 지금 막혀 있는 전국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가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 앞에서 카메라가 들어오는 순간 서로의 속내를 얘기할 수 없어요. 수싸움이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 토론회를 한다면 그건 가능하지만 회담에서까지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어찌됐건 방송 생중계 이거를 고집한다면 그냥 저는 MBC, KBS, 뭐 JTBC 일정 부분 방송사를 정해가지고 대표 간의 토론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회담 뭔가 막힌 국면을 풀고자 한다면 앞에서 모두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그 뒤에 서로가 가진 카드들을 좀 내놓고 서로 뭘 양보할지를 얘기할 수 있는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손수조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 불쾌하다는 이유가 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 회담 내용 전면 공개하자. 왜 이렇게 하자 그러는 거죠? 회담 내용 공개요? 예. 뻔하잖아요, 사실. 지금 어차피 한동훈 벌스 이재명 만나는 거예요. 약간 대권 전초전 같은 대권 토론회 같은 그런 이제 양상인데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어차피 보여주기 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금투세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금투세, 한동훈에게 불리한 최상병 등등 어차피 나올 주제들은 다 뻔하고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결정이 안 나요. 결론이 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은요. 민주당이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쇼잉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국면을 뺏긴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잘 치고 나온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차피 보여줄 것이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이득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하튼 형식에 관해서는 좀 서로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낸 거고.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얻은 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한 번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 만났고 그 뒤로도 계속 만나자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행동은 안 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를 적극적으로 만나면 한동훈 대표는 뭔가 더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더 관대해 보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대통령은 되게 옹졸해 보이고 좁아지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고 다만 이 회담을 통해서 뭔가 일정 부분의 결정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 여야 대표들이 굉장히 소구하는 그러면 어찌됐건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국 또 대통령이 비토를 넣거나 결국엔 또 다른 어떤 해석을 또 덧붙이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결국에는 또 대통령 앞에 가서 좌절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야당에서 또 얘기를 하겠죠. 한동훈 대표랑 계속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냐. 결국 대통령이 비토 놓으면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좀 꼬여있는 정국으로 또다시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좀 통 크게 여야 대표가 어떤 내용이든 협의하거나 합의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면 그걸 통 크게 좀 받아주면 대통령도 승리하고 여야 대표도 승리하고 국민도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이제 의제 얘기해 볼게요. 역시 가장 큰 관심은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에 올라가서 과연 어떤 그 절충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역시 기본적으로 보면 여당은 정쟁 중단, 뭐 예를 들어서 릴레이 탄핵 등 정쟁 중단이라든지 금융투자세 폐지 같은 거, 그다음에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민생회복 지원금법 이런 것들 이제 제안을 할 걸로 예상되는데, 자. 아까 손수조 대표님은 뭐 거기서 합의는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도 그렇게 보세요? 일단 큰 틀에서의 합의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건 다시 논의해 가자. 2차, 3차로 실무단 꾸려서 논의해 가자라고 큰 하는데 틀에서의 예를 합의라 하면 종부세 관련된 것도 있고요. 금투세 네. 관련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보였잖아요. 언제든지 민주당 안을 딱히 고수할 마음도 없고 조금 더 넓게 토론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일정 부분 큰 틀에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걸 혹은 유예할지 혹은 어떤 다른 어떤 대안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그것을 뭐 한 달 안에 뭔가를 발표하자라든지 이런 정도의 합의. 25일 날 어떤 막 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네. 방향 정도는 정한다. 네, 그런 정도의 합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상병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안한 게 어쨌든 지금 그 제보 공작권 관련해서도 결국 드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 지점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합의는 아니어도 어찌됐건 어느 정도 일정 선을 좀 정하는 정도의 합의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합의들이 좀 나오면 앞으로 전국이 굉장히 민심을 부합하는 형태로 여야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주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은 그거 같아요. 뭐냐면 뭐 금투세 관련이면 금투세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아니더라도 네. 자 금투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여야가 아주 열린 자세로 숙의 있게 해서 뭐 시점을 정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 정도만 해도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 정치권에 부담이 될 거예요.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또 국민 앞에 못을 박았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실 거라고 자 봅니다. 그러면 손수조 대표님, 자 금투세는 그렇다고 쳐요. 뭐 금투세는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안에서 넘어야 할 어떤 그 뭐 산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고 장애물이고 그 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넘어야 하는데 사실 반대하는 여론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어떻게 그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잘 넘어가지고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이 두 분이 합의하는 것보다요. 각각 당에 돌아가서 당 내부와 지금 합의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금투세 안건과 민주당 내부의 안건 지금 다르잖아요, 목소리.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최상병 이 특검과 국힘 내부의 의견이 당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의가 뭐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죠. 하지만 지금 당면한 문제는 각각 당 대표들이 당 내에 돌아가서 이 문제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 가기 전에 좀 넘고 가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짧나 시간이?
어때요? 그게요. 네. 보면은 지금 조금 나오는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어차피 다 나와요. 지금 최상병 안건도 이제 뭐 어떻게 좀 해보자면 의견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언론에 다 흘러나오고 이걸 네. 생방송으로 중계하든 안 하든 어차피 모두가 다 알게 돼 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사실은 생방송을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생방송이든 뭐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대표들이 꺼낸 이야기가 결국에는 당으로 돌아가서 그게 만약에 비토가 돼서 결국에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야, 여야 대표들 이거 다 바지 사장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인 이 당심과 민심을 통해서 여야 대표가 공이 선출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부담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정당 구성원들은 그 대표를 모양을 빠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뭔가를 협의하거나 합의하거나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711님이 여당 야당 힘겨루게 하는 모습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 살림살이 그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뉴스레터 K 제작진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런 각도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 회담이 3년여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두 대표가 모두 가장 유력한 여야의 차기 대권 후보라는 점입니다. 정치력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되고 정말 본인의 어떤 정치 가도에서도 되게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 일단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상대당으로부터 지금 독주 체제, 심지어 뭐 독재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어찌 됐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지금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민주주의가 허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독재화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야당에서는 더 똘똘 뭉쳐가지고 더 강력한 힘으로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동질감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 당대표는 참견하면 안 되는 사안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면서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민심과 당심을 얻은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눈치 혹은 아직도 영남 기득권들의 눈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당심과 민심을 통해서 자기가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면 저는 이재명 대표처럼 단단한 어떤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두 대표가 이런 지점들을 넘어서는 결정들을 할 때 국민들은 여기에 지지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야 뭐 흔들릴 일 없겠지만 흔들릴 것으로 예정된 한동훈 대표 역시도 그 예정이 완전히 빗나간 결과일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면 한동훈 대표 역시도 굉장히 괜찮은 결정들을 앞으로 해나갈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정면 돌파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손수조 대표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는 60% 이상으로 당대표 되신 분인데 뭐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흔들릴 것이다.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여야의 기조가 먹사니즘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뭐 격차 해소라든지 그런 민생 집중에 대한 이 두 분의 기조가 저는 좋다고 보고요. 밀고 나가는 거 좋아요. 이쪽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민생 현안, 그다음에 정책화 이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뉴스레터 K 댓글을 봐도 뭔가 합의하는 모습, 전세 사기 특별법 이렇게 합의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각 당이 얼마나 많이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두 분이 결국은 각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대선 돌이켜 보면요, 굉장히 이 국민이 많이 갈라치게 되고 분열된 모습에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얼마나 더 이제 중도로 많이 확장하고 더 많이 우리 편만 말고 집토끼 말고 밖에 있는 분들 중도 확장을 해서 끌어가느냐의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 민생에 집중하고 화합하고 의회 정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 얼마나 당이 잘 보이냐 여기에 집중이 됐으면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손수조 대표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쪽 확장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격차 해소 최근에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멱사니즘과 성장 또 키워드로 이렇게 중도층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자,
이건 시간 관계상 짧게요.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야 대표 회담을 하게 되면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약간 배아파하지 않을까? 저렇게도 관대하게 보일 수 있구나라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다시 한번 영수회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네, 예. 민심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 대통령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수조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의회 정치 먼저 회복하는 게 순서 맞습니다. 영수회담 못할 이유는 없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새로 신임제 되셨고 한동훈 대표도 새로 되셨으니까 두 분이 만나서 일단 회담 잘 되는 게 일단 먼저고요. 그 다음은 영수회담도 못할 건 없죠. 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해외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먼저 손수조 대표님부터 민주당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답정너예요. 뭐 공수처가 얘기하든 검찰이 얘기하든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답만 무조건 듣겠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지금 검찰이 법리와 팩트에 기반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결국 그 건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야 법치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 손수조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의견이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명품백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가 주구장창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권익위에서 이거를 무마하는 사실상의 결론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는 얘기가 딱 맞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팩트와 법리에 맞춰서 제대로 조사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 여기부터 판단을 아마 국민들께 받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가지고 법치,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게 내걸고 당선됐지만 그것이 다 뒤집어지는 결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네. 1003님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감해서 나온 결과라서 더욱 공감이 갑니다. 이런 감사한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반포대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가 이어지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동작대교 지나서는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조심해서 지나시고요. 반대 잠실 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성수대교 부근 하위 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멈춰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서하남에서 토평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늘은 평소보다 수월한데요. 지금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교까지만 교통량이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본 겁니다. 만약 구글이 최종 패소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엔 사업 분야별로 기업이 쪼개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가 갖는 의미와 이번 판결이 우리 IT 업계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의 제왕 구글의 앞날에
먹구름이들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현지 시각 지난 5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구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김아람 연구원님, 이번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번 판결이 이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쉽게 말해서 구글에게 독점 기업이다라는 낙인이 지금 찍힌 상황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가 판결문을 냈는데요. 구글이 독점 기업이고 그리고 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미국에서 일반 검색 서비스 그리고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네. 이 독점적인 배포 계약을 함으로써 독점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미국에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혐의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셔먼법 제2조를 살펴보면 사업자들이 독점을 하거나 혹은 독점을 시도하거나 네. 혹은 독점하기 위해서 담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검색 시장을 거의 지배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그러면서 광고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의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그러한 결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뭐 장악했다 혹은 독점했다 이것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규정짓고 이렇게 공식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이.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이번 소송은 먼저 제기한 게 2020년에 미국 법무부가 이제 제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의 어떤 혐의 내용이랄까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글이 독점을 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건데 네. 불법적으로 독점을 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된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구글 검색이 기본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독점 계약이 맺혀져 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고요. 강력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웹 브라우저 업체들과도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 애플에 보면은 사파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서 검색을 할 때 구글 검색 엔진을 탑재를 하도록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걸 기본 검색 엔진으로 써라라고 하면서 애플에 돈을 줬는데요. 네. 이 2020년도에 구글이 애플에 지불한 돈이 200억 달러입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27조 4천억 원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만 그렇게 수십조의 돈을 주면서 이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을 우리 걸로 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 웹 브라우저들과의 계약도 독점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미국 내에서 구글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도 이미 높았어요. 80% 이상이었는데 2020년쯤 보면 거의 90%를 찍었고요. 그렇군요. 모바일 시장에서는 95%를 넘는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 도구를 다른 검색 엔진과 연동시키지 못하게, 그러니까 진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법무부는 이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소송이 2020년도에 제기가 네네. 됐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부였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이잖아요. 네. 보통 공화당은 기업에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그러니까 이 판결이 굉장히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구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에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나 정부가 약간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는 그 스타일이었는데 그 당시 트럼프 정부가 그것과 관계없이 여야 관계없이 구글의 영향력이 너무 과다하다. 독점이 너무 뚜렷해 보인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판결에 대해서 구글 측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구글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글의 법무 책임자인 켄트 워커가 성명문을 발표했고요. 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쟁을 제한한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쓴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라 우수한 제품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좋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우리가 실력으로 1등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글은 검색 시장에 이미 충분히 경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비잉이라든가 뭐 덕덕 이런 다른 검색 엔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검색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의 계약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해요. 이 애플과의 계약 같은 것도 우리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걸 딴 거지. 우리가 다른 회사들이 경쟁을 못하게 하거나 입찰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아니다. 않았다. 발목을 잡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사업을 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사실 뭐 이런 반응이 굉장히 예상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말고도 다른 기업들의 사례에서도 뭐 이렇게 얌전히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었고 굉장히 끝까지 싸우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방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 항소심과 연방대법원이 잇따라서 미국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지금 이것 때문에 구글이 정말 회사가 쪼개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 분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에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살펴보면 1984년에는 AT&T라는 통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통신회사. 네, 예. 미국의 굉장히 큰 유선 전화 시장을 거의 그럼요. 장악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이 반독점법 때문에 쪼개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 전화 회사로 다 쪼개진 그런 전례가 있었고 또 1911년에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큰 석유 회사가 있었는데 록펠러 재단으로도 유명한 록펠러 소유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34개의 회사로 무려 이렇게 많이 분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이제 독점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석유의 예. 시장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연방이 대법원까지 가서도 구글이 패소가 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최악의 경우에는 구글이 뭐 찻대고 포대고 다 쪼개야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무부가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핵심적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점쳐보자면 이 모바일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자체가 좀 분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웹 브라우저인 크롬 이 분할이 될 가능성이 있고 광고 쪽인 애드워즈라는 곳이 분할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글이 자사의 검색 사업 부분이라든가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대신에 뭐 구글이 사업 방식을 크게 변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도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할이 되면은 그게 기업이 치명적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 분할이 되면 법적으로는 다른 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구글이라는 알파벳이라는 하나의 단위 안에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법인이 분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서로 아무래도 상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게 낮아지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검색 시장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이번 구글 패소 판결로 만약에 뭐 최종심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과연 누가 이득 볼까? 어떤 기업이 이득 볼까? 일부에선 MS냐? 오픈 AI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누가 이득을 볼까요? 네, 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등 반에서 1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좀 삐끗하면 2등, 3등 친구들이 2등, 이제 3등이 막 치고 올라오죠. 예,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이 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기회는 요때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2등, 3등으로 지목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잉이라는 검색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검색 엔진 측면에서 제재를 받는 게 좀 반가운 일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좀 사업이 축소되거나 방향 변경이 되면 비잉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글에서 크롬의 사용이 좀 제한되거나 축소가 되면 이 엣지 브라우저도 강화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잉이라는 검색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 엣지 브라우저에 통합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AI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약간의 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오픈 AI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픈 AI는 사실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서치 GPT라고 하는 걸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색 엔진에 AI를 붙여서 검색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색 엔진 시장에서도 또 다른 강력한 어떤 경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챗 GPT 오픈 AI의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전략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챗 GPT에 광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무료 이용자들이 많이 써도 수익이 나는 서비스가 아닌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위축이 되면 오픈 AI도 좀 상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붙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이제 검색이 구글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판결이 2심 3심에서 굳어지면 구글의 어떤 비즈니스 관행에도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뭐 일부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변화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그래요? 되는 부분이고요. 이 경쟁사들에게 조금 더 많이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좀 관행들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검색 엔진 계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브라우저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 있어서 이제 구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진입도 많이 허용해야 하도록 계약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제일 처음에 받아서 설정을 할 때 뭐 이용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하시겠습니까? 빙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여러 개 아예 처음부터 주고 이용자들이 보기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자사 서비스 우대하는 것도 약간 축소를 해야 하는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어떠한 정보를 검색할 때 유튜브라든가 구글 맵이 좀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 자기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회사의 내용들이 더 위에 뜨게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어떤 기업이 더 이득을 보냐, 구글이 기업으로서 어떤 영향을 받냐 했는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일반 이용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뭐 물론 가정입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됐을 때 이용자들의 어떤 이용 상황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원래 사람들이 익숙한 서비스에서는 뭐가 당연한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냥 쓰던 대로 계속 썼는데 만약에 어떠한 판결로 인해서 이 서비스들이 다 분리가 되고 다 쪼개지는 상황이 되면 검색 경험이라든가 이런 뭔가의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질감 같은 거를 느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리가 잡으면 다른 경쟁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진화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제가 없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이용자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커다란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대마불사 구글이 어떤 약간 최악의 경우 회사가 쪼개지는 상황은 맞겠지만 지금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뭐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뭐 너무 지나치게 겁을 내거나 변화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소송은 지난 98년 5월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미국 빅테크를 상대로 한 대형 소송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이따금씩 반독점 소송 큰 게 이렇게 불거지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결국 너무나 거대한 힘을 가진 기업들을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거냐. 그 힘을 올바르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약간 여기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독점 소송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1890년대부터 이미 셔먼법이 제정이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0년대에는 AT&T 분할이 있었고 또
1911년도에는 스탠더드 오일 분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이 가장 화제가 되었었어요. 당시 어떤 이야기냐면 개인용 컴퓨터, 이 PC 시장에서는 운영 체제가 거의 90% 이상이 윈도우였거든요. 네네. 윈도우를 대부분 쓰고 계셨는데 MS가 이거를 팔면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무료로 끼워 넣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인터넷을 할 때에는 익스플로러를 써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네. 사실은 시장에는 넷스케이프도 있고 다른 브라우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독점이다. 왜냐하면 브라우저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 권한을 없애고 너무 자연스럽게 익스플로러만 쓰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었어요. 이해가 되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예, 예. 당시에도 상당히 요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1심에서 MS가 패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2심 정도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MS가 정부와 합의를 하면서 사업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진입을 좀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요거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구글의 이야기에서도 약간 그런 합의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이번 판결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주목됩니다. 꼭 검색 엔진 아니더라도요. 자, 그래서 이번 소송이 구글을 넘어서 그 다른 빅테크 기업에는 이런 현상이 없는지 좀 들여다보는 미 법무부가 그래서 다른 빅테크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도 일부 나오나 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IT 업계에서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말고도 이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법무부의 주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자면 애플의 경우에는 앱스토어 정책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다른 앱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지 않고 꼭 자기네 서비스를 통해서만 설치를 할 수 있게. 그것도 약간 소송이 제기됐거나 문제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였나 어디 문제 제기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제 그래서 기억에. 지금 이런 예.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애플의 소송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마존의 경우에서는 이제 온라인 소매 시장 쪽에서 주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사 상품을 더 높이 노출을 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사 제품 우대 전략이 문제가 되어서 또 독점법에 눈총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이었던 메타의 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시장 독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받고 있어요. 또 개인정보 사용 문제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어떤 기록, 검색 로그 이런 것들을 받아서 팔고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판결 그러니까 구글 판결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를 나눈 그것이 만약에 그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에 확산되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세계 IT 기업들의 어떤 지형 변화랄까요?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런 네. 점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워낙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데이터가 뭐냐? 이용자들이 검색을 하면서 파생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동향 같은 것들도 다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라는 게 단순히 검색을 해서 광고를 보여주고 이게 끝이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송이 정말 구글의 패소로 완벽하게 끝이 난다고 하면 네. 이런 다양한 온라인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그럼으로써 작은 기업들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좀 진입하기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곳에서 장벽이 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술이나 제품력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게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써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험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우리 기업들에겐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삼성전자가 가장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구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체제의 정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삼성이거든요. 삼성은 구글의 패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자사의 어떤 웹브라우저나 검색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까, 아니면 다른 회사와 어떻게 손을 잡아볼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도 조금 같이 비슷한 고민이나 예의주시하는 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네. 현재 검색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그 파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네이버도 구글이랑 최근에 경쟁에서 좀 지친 측면이 있거든요. 지치다. 네, 예, 왜냐하면 왜요? 워낙 이제 구글이 처음에는 해외 서비스라서 그렇게 확장이 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거예요. 침투가 많이 돼 있는 거죠, 한국에도. 네. 근데 이번에 약간 기회로 삼아서 또 구글도 하이퍼 클로바라고 AI 개발하고 있거든요. 하이퍼 클로바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AI와 검색 엔진을 좀 붙여서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결과를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 네이버 검색이 아직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요. 2081님의 문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의 구글보다 더 나은 체계가 있을까 싶네요. 구글의 반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열렬한 그 찬성하시는 분인가 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다리를 펴고 누우면 발이 벽에 닿을 정도의 비좁은 공간. 이 작은 방에서 16살 성주와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몇 달 전 뇌경색과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성주가 어릴 적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주의 학교 성적은 늘 전교 1등의 상위권인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더 약해지며 성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협심증과 고혈압이 심한 할머니는 한쪽 눈의 시력까지 잃어 성주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상황. 어린 성주에게 큰 짐이 될까 걱정인 할머니는 오늘도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훔칩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어 할머니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성주. 성주의 마음이 현실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우량은 중부와 영남 지역으로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과 제주에는 20에서 6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20-30mm 정도로 오겠고요. 비 내리는 지역에선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지방에 비만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 비 예보 있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에서 35도 사이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강수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비가 그친 뒤 고습도의 기온이 다시 올라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다수 지역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충북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방에도 곳곳에 안개가 짙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 강풍 불고 있는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당분간 너울과 또 만조 시간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강해졌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울산과 충남 등에서 차량 18대가 물에 잠기고 상가 2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검찰 수사가 종료되고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 선물을 접견 수단 또는 감사 표시로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의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한 대표의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사흘 앞두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오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새로 선출된 여야 대표가 오는 25일 첫 회담을 갖습니다. 의제와 형식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여야 새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전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지호 부총장님은 18대 국회의원 지내셨고 22대 총선에선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배지를 달고 있지는 않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기획부총장 맡고 계신데 네. 전략기획부총장이 뭐 하는 거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여의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는 정책 연구가 주로 있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의 경우에 전략 수립도 하고 그런데 주로 그건 중장기 전략입니다. 네. 근데 저희 전략기획 파트에서 하는 거는 그건 단기전이에요. 매일매일 많은 이슈가 생산되고 네. 그걸 가지고 여야가 뭐 설전을 벌이고 각축전을 벌이고 네.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게 여의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 뭐 액션 플랜,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입니다. 뭐 어차피 당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네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의 전략을 도맡았다는 걸 텐데요. 당내 경선 당시엔 캠프 총괄하는 상황실장 맡으셨습니다. 자, 한 대표와는 언제부터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별 인연 없습니다. 사실 뭐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뭐 오래전부터 알았고 우리 대표님도 저에 대해서 뭐 친절한 사람이 있구나 알았겠지만 둘이 연이 된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마포 경선에서 잘 안 돼서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네. 어느 날 아침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한동훈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모르셨어요? 예, 저한테 입력돼 있는 게 없으니까. 예. 뭐 그 전에 뭐 만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와서 마이크 스피커 역할을 좀 나눠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는데 10분이 넘는 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이러저러한 뭐 사정을 얘기하면서 다 손사래를 쳤는데 네. 유일하게 거기에 호응해 준 게 신조 당신이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그 손사래를 그렇게 대부분이 쳤다는 것도 약간 왜냐하면 그 저희가 뭐 3월 초순까지는 뭐 괜찮다가 이상하게 흐름이 꼬이면서 3월 중앙순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좀 나빠지니까 그럴 때는 막 안 끼려고 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우직하게 우리 신 부총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또 인연이 됐고 그 인연이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신 부총장님은 실제 당 안팎에서 전략통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는 과거 여당 지도부와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신 부총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특히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보수 정당은 유능하지만 부패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오랜 세월 이게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진보는 뭐 깨끗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도덕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유능하지 못하다.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캠프가 내건 그게 시작 캠프였는데 그게 뭘 시작하자는 거냐면 변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어떤 변화인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유능함을 되찾는 겁니다. 과거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저 사람들 도덕성은 구린 데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일하나는 잘해. 국민 먹고 살게 해줬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유능함을 되찾는 게 한동훈표 변화의 아주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한동훈 대표의 선출,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거는 변화인데 변화는 유능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여라. 그렇죠.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를 좀 잘 먹고 살 수 있게 바로 그겁니다. 해주라.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민생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극 체제란 지적은 있지만 민주당은 의원들이 저마다 이재명을 위한 전사를 자처하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일전을 불사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아직은 좀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관망하거나 이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제가 정치권에서 들은 평가입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이제 여당이 거대 야당 상대하려면 이게 버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저쪽은 막 일전을 불사할 태세고 이쪽은 팔짱 끼고 있으면 이게 사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원들 좀 적지만 수는 의원들
위원장들, 당원들 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유도를 해낼 수 있을까요? 협조랄까 이게 이 합심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전쟁 같은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당대회가 남긴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대표가 됐다 해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일방통행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전당대회 과정 또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동훈을 위해서 내가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하여간 뭐 모든 거 마다하지 않고 크고 좀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당백의 그런 그 각오로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민주당보다도 더 깡다고 있고 더 민주당보다도 이슈 파이팅을 잘해가지고 뭐 1대3으로 붙어도 충분히 그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가가고 논리적으로도 그들을 제압하고 또 국민적인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단기전이 왜 중요하냐면 단기전에서 맨날 좀 축축 처지고 약간 그러니까 웰빙 정당이다. 이지 고잉 하려고 그런다. 네. 이런 그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저 또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느리다, 더디다. 그리고 더딘데 심지어 좀 약하다. 네. 뭐 이런 평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빠르고 좀 똑부러지게 한다. 그럼 매운 뭐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를 이른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는 사람들부터 네. 솔선수범하면서 이 당의 작풍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동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처럼 그냥 얼굴 보고 덕담 주고받고 차 한잔 마시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 두 분이 가장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죠. 마치 약간 대선 무슨 토론회 하는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서 제가 네. 보기에는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분이 상당히 긴장되는 자리겠어요.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죠. 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기 대선 뭐 여야에서 1위 부동의 1위 자리를 이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이제 선출됐다는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이 더 탄력을 받아서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여기서 꺾여가지고 우하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뭐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제, 정책 여기서 대화의 태도까지 표정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오픈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건 뭐 어쨌든 논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내놓은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누구의 메시지가 더 공감된다든지 그렇죠. 그럼 당에서도 되게 긴장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회동에서 이런 점쯤은 국민에게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어떤 욕심이랄까 어떤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회동에 최근에 어떤 스타일로 임해 왔는가 네. 뭐 좀 살펴봤더니요. 한 가지 그 특이사항이 좀 발견이 됩니다. 뭡니까? A4 용지예요. A4 용지? A4 용지. 예. 그러니까 써갖고 와가지고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했는데 그때 뭐 서로 이제 덕담 뭐 날씨 얘기 건강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좀 적어 왔습니다 하고 양복 윗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가량을 꺼내서 15분간 낭독을 하셨습니다. 뭐 낭독이라는 표현이 읽으셨습니다. 네네. 15분 동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꽤 긴 시간 그 회담이 이어졌는데 A4 그 10장 읽고 나서는 거의 발언을 안 했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발언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그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동에서만 뭐 이례적으로 나타난 스타일인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몇 차례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사동 밥집에서도 하고 뭐 작년 말에는 또 어디
뭐 차담 회동도 하고 거기서도 A4 용지를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A4 용지를 꺼내서 본인이 준비해온 말을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거의 침묵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대통령 앞에서도 그러시는 분인데 뭐 여당 대표 앞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회동이 된다면 정말 결실 있고 유의미하고 일단 이 회동 자체의 대화가 유의미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실이 좀 풍부해야 되고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A4 용지 읽고 나서 뭐 침묵 모드 이렇게 돼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뭐 공개 회동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회동 전체를 공개하자. 네. 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저희들을 먼저 긁었어요. 뭐 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독자성도 없고 용산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없고 수평적 당정 관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뭐 상당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인물이지만 우리가 용단을 내려서 이번에 상대를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해식 비서실장이 저희들은 먼저 한번 긁어서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 뭐 생중계하듯이 공개를 하자. 그래야 이 한동훈이 용산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수평적 당정 관계를 정말 언행일치 되도록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내포돼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장군하니까 저희들이 멍군한 거예요. 저쪽 용산에 어떤 지시를 받는 게 아니냐는 데 대해서 뭐 화답이라 그럴까 이제 응수를 한 건데.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A4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뭐 두 분이 뭐 만나면 좀 정말 뭐 때로는 치열하게 뭐 약간 뭐 목소리 톤이 올라가더라도 민생을 놓고 어떤 게 정말 국민에게 더 득이 되고 뭐가 되는 건지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준비된 A4 와서 읽고 침묵 모드다. 그러면 그냥 굳이 만날 필요 있나요? A4 쭉 해갖고 나 이런 입장이 하고 그냥 뭐 요새 저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자,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 의제가 뭐가 될까? 이제 형식은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역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뭐 금투세라든지 아니면 정쟁 중단, 어떤 계속된 탄핵, 릴레이 탄핵 같은 정쟁 중단, 뭐 혹은 뭐 금투세 이런 부분. 근데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확한 지금 스탠스가 뭔지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거죠. 일단은 한다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신속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완료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특검을 통해서 이 진상 규명을 신속하게 하자.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당내 반발이 아직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당내 기존 당론은 5월 10일에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일단 공수처 수사 지켜본 다음에 끝났는데 뭔가 미진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대통령 당신이 앞장서서 특검하자고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론입니다. 기존 당의 입장. 근데 이제 한동훈 거기서는 또 한 발 더 나간 거네요. 나간 건데, 근데 최근 요새 제가 뭐 어저께도 KBS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 공수처 수사에 대한 그 불신이랄까 회의론이 지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복잡한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8월에 수사가 개시돼서 1년이 흘렀습니다. 피의자 소환 몇 명인가 했더니 1년 동안 꼴랑 3명이에요. 그리고 뭐 왜 호주로 도망갔냐. 런정섭이다.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다. 이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한 지가 한참 됐고 5개월이 지났어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공수처에서 부르면 나 가겠다. 5개월 동안 부르지도 않아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리고 뭐 대통령 통화 기록 뒤져서 뭐 확보했다. 근데 그걸 또 약간 언론 플레이 한다. 특정 언론에 하고 이 수사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대한 그 불신이랄까요? 네. 이런 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차상병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뭐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중이죠. 금투세는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달려 있으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협상 여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25만 원. 예. 뭐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나름 그 무조건 그게 뭐 현금 살포다 안 된다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도 들고 나가야지 뭐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복지는 약자 복지입니다. 취약한 분들에게 더 선별복지? 촘촘하게, 그렇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자 이거니까요. 그 25만 원을 뭐 전 국민에게 뭐 뿌려서 13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가 이 혹서기에 취약계층 정기료 감면 뭐 이런 식의 맞춤형 뭐를 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일찍이 운동권에서 활동했고 이후 대한민국 뉴라이트 관련 움직임 초기부터 주도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규정하는 뉴라이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 부총장님 본인은 뉴라이트를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존 보수를 이제 올드라이트, 구보수, 저희들은 뉴라이트, 신보수했는데 기존 보수의 그 이념이 반공주의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보수의 이념이 반공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양대 과제에 성공한 나라인데 이제 가야 할 길은 선진국 진입이라고 하는 선진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유주의 담론, 선진화 담론, 그걸 향해서 뭘 하는 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한 전략이다. 이게 원래 뉴라이트예요. 이게 뉴라이트인데 저희 이게 시민운동이니까 자발적 결사체 아니에요. 누가 뭐 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거기 참여했던 멤버 중에 일부 인사들이 이른바 한국경제사 연구를 하면서 그 일제 강점기에 유의미한 경제 성장이 있었다. 그거를 긍정 평가해야 된다. 그걸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제 공격하는 분들은 네이밍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친일파다. 그 이후에 뉴라이트 이퀄 친일파. 뉴라이트라는 걸 다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자기가 때리기 좋은 어떤 걸로 다 이렇게 변조를 해놨어요. 일부 인사들의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광복회에서 제시한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그분을 뉴라이트라고 공격했는데 제가 뉴라이트 깃발을 든 사람인데 김형석이라는 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그 범주에 들질 않아요? 그 뉴라이트 또 그래서 혹시나 제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까 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분이 뉴라이트 활동에 참여한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회나 이런 데는 그냥 모든 나쁜 걸 뉴라이트라고 하는 단어에다 몰아넣고 뭐 뉴라이트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뭐 마녀사냥 비슷하게 낙인 찍게 하는 거예요. 이번 김영석 논란도 마녀사냥식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자, 신지호 부총장님은 50만 명 넘는 유튜브 구독자 보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동영상 올리신 게 한 달 전입니다. 당직일이 너무 바쁘십니까? 아무래도 뭐 그때는 전당대회고 또 많은 또 홍보도 해야 되니까 뭐 틈틈이 뭐 했는데 이제는 뭐 할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자, 당직일에 일단 주력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2893님이 여야 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국민들의 삶을 여유롭게 하는데 일조해 주길 바랍니다. 뉴스레터 K에서 질 좋은 방송으로 여의도 정치인들의 사고를 넓혀주기 바랍니다. 어깨가 좀 무거워지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한동훈 대표의 핵심 참모로서 이제 해 나가실 역할은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자, 그것과 함께
그 정치인 신지호가 앞으로 이런 일만큼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꼭 이뤄내고 싶다,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겁니까? 제가 이른바 이제 81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86세대인데요. 네. 예, 이 대한민국 역사를 쭉 보니까 저희 세대만큼 혜택받은 세대가 없다. 예, 저희 86세대는요. 민주화의 훈장도 달았고 네. 산업화의 꿀도 빤 그런 세대입니다. 네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혜택을 받은 세대가 없습니다. 취업도 되게 쉬웠어요. 취업 엄청 쉬웠고요. 예. 심지어 취업하러 가서 인터뷰 왔다고 인터뷰 응한 뭐 돈까지 받은 인터뷰료. 예. 그 단군 이래 최대 호황 그 3조 호황 시기에다들 취업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받은 거에 비해서 과연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위해서 저희 세대가 한 게 무엇인가 좀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요새는 거의 그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70년대생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저희들은 그거를 옆에서 뒤에서 그 밀어서 그 작품을 완성시키는 역할 그게 저에게 남은 역할이라고 봅니다. 작품을 완성시키고 그 국가에게서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퇴근길 정체가 평소보다 덜합니다. 서울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어렵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가 정체가 심합니다. 동작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기도 했고요. 이후 다시 여의하류에서 방화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좀 더 가서 잠실철교에서 강동대교까지 교통량이 늘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 부근에서 수원, 판교 그리고 양재에서 한남대교까지 각각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과 금천에서만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일찍에서 광명 그리고 서창에서 남동 부근까지 각각 퇴근 차량 많아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수요일엔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배드민턴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문체부 장미란 2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탁구 실력 못지않게 천진난만하게 먹는 모습으로 사랑을 받은 신유빈이 본인과 딱 어울리는 광고 계약을 했는데 광고 수익 중 또 1억 원을 기부를 해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격 김혜진은 첫 해외 고가 브랜드 화보 촬영에 나섭니다. 스포츠 화제 KBS 김한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재밌는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차관과 면담을 했죠. 네, 지난 19일 날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말 모처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실 안세영 선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가서 소명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선배 입장으로서 같은 메달리스트 같은 국가대표 선수 입장으로서 과연 부상 관리가 어떻게 안 됐길래 이렇게 선수가 화가 났는지 또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뭐 저희 뭐 예전에 그 전설 같은 선수들 다들 뭐 선배 빨래도 해주고 방청소도 했다 그러는데 과연 안세영 선수한테 아직도 이렇게 없어질 만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선수에게 부담이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또 뭐 개인 스폰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미란 차관도 예전에 있을 때 실업팀 소속이었고 지금 안세영 선수도 실업팀 소속입니다. 프로 선수가 아닌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 삼성생명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
저기 안세영 선수는 삼성생명이고 네네. 장미란 차관은 예전에 이제 고양시청. 고양시청. 예. 이렇게 해왔었는데 실제로 뭐 어쨌든 간에 진상조사위는 가동되고 있어요.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서 20일, 그러니까 어제죠. 아니면 내일 22일 날 안세영 선수가 직접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지금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악하고 싶은 내용들은 장미란 차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뭐 대한체육회 문제라든가 다양한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그야말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선수가 용감하게 쏘아올린 공인데 지금 뭐 협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문체부도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잘못하게 되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좀 껄끄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나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빨리빨리 선수 보호하고 제도 개선이 아주 명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손을 써줬으면 합니다. 네. 배드민턴협회가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 꾸려서 안세영 선수 의견을 이제 들어보겠다고 한 건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뭐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선수 측과 일정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면을 보면 참 소통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것이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또한 물밑 작업을 통해서 정말 민감한 내용들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선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선수의 불응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일정 조율이 잘 되지 않지 않았냐 싶고요. 일정 조율이나 예를 들어서 사전에 좀 자세히 너 며칠 날 나와봐 뭐 이거는 좀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뭐 성인이긴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법률 대리인이라든가 자문을 구할 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문체부가 지적한 절차적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정말 공식적인 절차에 맞춰 꾸려라.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는 급하니까 우리 먼저 하겠다라는 형식이거든요. 뭐 둘 다 이해는 되지만 이럴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진상조사위원회 그 구성원 자체도 과연 공평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인권위원장이라든가 감사가 참여하게 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분들은 아무래도 협회를 반영하지 않겠냐. 그리고 외부 교수와 변호사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과연 선수들의 생활이라든가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들을 정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탐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을 바꿔줄 것인가 그걸 고민한다면 또 납득이 된다면 충분히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이 차관도 움직이고 해서 문체부로 넘어간 상황인데 사실 배드민턴 때문에 가려진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격 연맹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회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다른 종목에서는 포상금도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가 대회는 치르고 있는데 그 좋은 성적을 거둬놓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번 문제에 패럴림픽 선수단이 이제 가게 되는데 패럴림픽 선수단들도 본인의 의견을 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스포츠 현실을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책임이 사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어요. 그런 걸 고민하게 된다면 안세영 선수의 문제가 단순히 배드민턴 또 안세영 선수만의 문제가 아님을 좀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계기로 충분히 삼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좀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바나나, 주먹밥 등 먹는 모습까지 화제를 모았던 탁구 신유빈 선수가 광고 모델로 드디어 발탁됐습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가운데 1억 원을 기부했어요. 뭐 누구나 다 아는 바나나 우유 맛 그 우유의 이제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일만 하죠? 그러게요. 사실 이런 면들이 좀 참 20살 선수답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계속된 일이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그 1억 원이라는 돈은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후배들 자기 본인이 성장해왔던 그 길을 그동안 본인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선수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한국 초등학교 탁구 연맹에 기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선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 16살 때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게 최연소 14살 때거든요. 네네. 그리고 16살 때 학교를 포기하면서 실업팀에 입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던 기부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뭐 신발 거의 600컬레를 600만 원 상당의 것들을 후배들에게 갖다 준다거나 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소아병원이 만들어지는데 치료비로 8천만 원을 내놓는다든가 또 노인복지원에 2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이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시 한번 다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놀랍네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선수가 부상이 있었는데 사실 숨겨왔다라는 겁니다. 올림픽 그래요. 때 오른쪽 어깨 14경기나 치렀잖아요. 이번 올림픽 때 부상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은 14세트인데 이 친구는 14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미세 근육에 약간 부분 파열이 있는데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선수들은 다 부상을 안고 살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슬기롭게 잘 지켜내고 왜냐하면 본인이 티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임종훈 선수하고의 경기 중요하고 또 우리 여자 단체전 경기 중요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자 단식에서도 뭐 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국가대표 선수가 보여준 국위선양 우리가 매두했냐의 문제였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는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잘 실현해 가느냐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신유빈 선수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담 삼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가대표 주니어들이 신유빈 선수 같이 배우면 나중에 우리 모든 협회라든가 우리 스포츠가 정말 풍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더 나이 많은 우리 장년층들이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고개 숙이게 되고 또 그 자기 부상을 숨겨오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나이 많은 언니들을 또 격려하고 언니가 오니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마음이 좀 그러네요. 우리 삐약이 화이팅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극찬한 사격 김혜지 선수는 모레 해외 고가 브랜드 화보 촬영에 나선다면서요? 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과 또 메달 수여할 때 그것들을 만들었던 고가 브랜드가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내일 이제 본인 입으로 이제 화보 촬영 일정이 잡혀서 거기 간다고 해요. 사실 지금 김혜지 선수 이제 봉황대기 사격 대회 출전해 있거든요. 출전해서 저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본인이 그래요. 최근 너무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반전 매력이 있다. 뭐 자기도 몰랐는데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파리에 있을 때만 해도 그냥 사격 선수로 사격에 전념할래요.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예능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쇄도하다 보니까 입장을 좀 바꿔서 이번 기회에 사격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자기도 몰랐던 자기도 몰랐던 반전 매력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서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세계적인 스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에이전시하고도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이 선수도 사실 작지만 숨은 게 있는 게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 기부를 했어요. 근데 더 저거한 게 사실 실업팀에서 이렇게 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운영하는 팀들은 더욱더 연봉이라든가 그 월급이 작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소에는 생각해 왔는데 연봉이 적어서 그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막 메달 포상금도 주고 여기저기서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자신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독거노인 지원에 나서게 됐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본인의 의지는 확실해요. 내년 세계선수권, 2년 뒤에 아시안게임, 4년 뒤에 LA 올림픽에서 사격 선수 김혜지가 뭘 할 수 있고 자신을 응원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2분 이내 남았는데 프로야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말 인기 대단하고요. 올림픽 열기와 폭염도 팬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 예고하고 있죠. 네, 지난 일요일 날 847만 5,664명의 관중이 찾았어요. 이게 이제 지난 17년 때 있었던 840만 관중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주중 관중 50%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관중당 평균 관중이 한 11,000명 정도니까 계산하게 되면 140여 경기 남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50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1000만 관중 시대가 열릴 거고요. 이 1000만 관중 시대 근데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올해는 한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화를 한화가 뭐
홈 17경기 연속 매진, 또 홈 60경기 가운데 41경기가 매진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삼성 라이온스가 약간 관중 동원에는 약간 매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100만 관중을 넘어서 어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뭐 경기도 재밌고 또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이 아직 가을 야구에 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더워도 지금같이 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쳐도 경기가 취소되지 않는 한 팬들은 경기장을 찾을 것 같습니다. 5위 싸움이 특히 흥미진진해요. 네, 5위 SSG하고 지금 뭐 7위, 8위 하는 하나와 LG 경기가 네. 2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팀이 2연승을 하고 한 팀이 2연패를 해버리게 되면 순위가 동률이 돼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런 팀이 지금 4팀이거든요. 5위 SSG, 6위 KT, 7위 한화, 8위 롯데. 네네. 이렇게 뭐 잘 아시잖아요. 롯데의 그 또 광팬들은 전국에 퍼져 있는 거. 부산 갈매기.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아마 지금도 역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화 팬들 오랫동안 기다려 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3경기째 홈런이 막 펑펑펑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야구 보는 재미 신나실 텐데 많이 응원해 주시면 이번 가을 야구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AI 기술로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 사례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단체 채팅방이 적발됐는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채팅 참가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020년부터 운영된 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약 1,2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딥페이크 기술로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과 이들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4명이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 지난 3월에 이 영상을 재유포한 참가자 1명을 검거해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대화방에 있던 2명 신원은 특정했습니다만 검거는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운영자 신원 등은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전반적인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이 확보한 피의자들은 사진 공유한 사람들이고 채팅방 운영자라든지 주범들이라든지 이거 아직 특정이 안 된 상태란 얘기네요. 수사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텔레그램의 특성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의 해명은 텔레그램은 다른 SNS와 달리 추적이 어려워서 대화방 운영자 등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구속한 피의자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아직 밝힐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이제 합성물 유포한 것보다 범죄 혐의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나요?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죄인데 이 죄가 사실 2020년에 신설됐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최근에 신설된 법이군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떠오르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이 반포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촬영물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 편집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상물 관련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서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는 그 자체가 직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얼굴에 딥페이크 기술이나 여러 조잡한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나체 등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 법정형 자체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 낮긴 합니다만 결코 낮은 형량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새롭게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상 대처 방식도 좀 더 면밀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합성을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합성했다는 게 눈에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하나 모르겠는데 막말로 저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 수요가 커지고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악랄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이 익명 SNS고 이렇게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 그렇기 때문에 대화방을 폭발할 확률도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현재 모든 사건에서 경찰이 되도록이면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데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더 수사 내용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체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함정 수사와 위장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함정 수사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가 있고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있습니다. 그 합성한 영상물 나한테 파세요라고 경찰이 잠입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팔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위법한 수사가 아닙니다. 만약 애초에 팔 생각도 없는데 집요하게 요구해서 그 범위를 유발하는 형태라면 위법한 수사로서 그와 같은 수사를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피의자들의 신원이 확보돼서 이들을 검거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파세요 경찰이 잠입해서 요청한 경우에는 그거는 경찰의 기법이라 이거죠. 충분히 그 수사는 적법한 수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의 경우에는 위장 수사도 불가피한데 위장 수사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이와 같은 위장 수사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정 수사와 위장 수사 그 경계선상에 있는 잠입 수사 형태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피의자 신원과 검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지만 경찰이 민간인과 협조해서 민간인이 이와 같이 잠입해서 요청한 경우에는 비교적 그 불법성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적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앞선 서울대생 딥페이크 사건처럼 민간 단체가 직접 경찰과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로 서울대 N번방 사건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5월에 경찰이 이 서울대생 12명 등 여성 6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모 씨와 강모 씨를 검거해서 구속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박 씨 등이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영상물을 유포하면 이렇게 전달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한 또 다른 피해자도 검거한 바가 있는데 지난 7월 10일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박 씨가 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습 범행은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범행교사는 공범인 강 씨가 이미 허위 영상물 제작을 한 바가 있다는 이유로 부인했습니다. 반면 강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채팅방에 참여만 해도 처벌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참여만 해도 죄가 되는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전달받아서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허위 영상물, 편집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재유포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자, 딥페이크 성범죄물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내용도 점점 더 노골적입니다. 관련자들 연령도 또 낮아지고 있어요. 네.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경찰청 2023 사이버 범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 성착취물 범죄 등 이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가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관련자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경찰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집중 수사에서 검거한 이 딥페이크 제작 유포 사범 94명 가운데 10대가 무려 65명, 20대가 17명 등 전체의 87.2%를 차지했습니다. 또 특이한 부분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을 의뢰했다가 업체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10대도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 돈을 건네는 순간 그 업체 측에서 돌변해서 실제 업체인지도 불분명하죠. 허위 영상물 제작은 범죄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기본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딥페이크 성범죄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신설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22년 6월에 한겨레가 이 신설된 조문 시행 2년을 맞아서 관련 사건 판결문 46건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형을 선고받은 이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 반포죄로만 기소된 18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1명에 불과했고 그래요?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보다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다 보니 죄질이 그보다는 덜 불량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의 피고인들이 연령이 낮습니다. 연령이 낮아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위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형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선고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법률적인 입수입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욱 와닿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20대 청년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하다가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 증세였는데요. 이 회사와 원청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13일에 이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7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유족 등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고 전날 이 남성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에어컨 설치 업체에 첫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 출근 이틀째, 사고 당일입니다. 출근 이틀째 역시 오전 7시 45분경에 이 회사에 출근해서 팀장 등 동료 2명과 함께 작업 현장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서 오후 4시 40분경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현장 CCTV에 따르면 이 남성이 더위를 호소하면서 급식실 밖으로 나와서 구토하는 모습이 관측됐대요. 작업 현장으로 다시 복귀했지만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역시 구토한 뒤 비틀거리다가 학교 화단에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이를 본 현장에 있던 팀장이 이 남성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에 오후 5시 10분경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이 남성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이 남성 평소 정신질환이 있느냐, 위치 알려줄 테니까 애 데려가라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예를 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게 건강에 생명이 위독하지 않나 해서 처치하기보다는 사진 찍어서 어머니 와서 데려와라. 정신질환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팀장이 이 남성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오후 5시 30분경에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119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재촉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119 신고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취지로. 그제야 119 신고를 했는데 10분 뒤 도착한 119 구조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 남성을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안타까운.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체온 측정 시 고온으로 측정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사고 당일 장성의 최고 기온이 34.4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족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족과 노동단체 회사의 미흡한 조치로 남성이 숨진 것으로 보고 이 담당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해당 회사와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약간 충격적입니다. 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온열 질환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숫자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검찰이 처음으로 온열 질환 사망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네. 끼임이나 미끄러짐, 추락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대전 유성구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업체가 폭염에 대비한 작업 중지나 위험 요인 제거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 사고 당일 최고 기온이 33.5도시로 기상청이 폭염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고 이 피해자가 작업한 곳 지붕이 없는 건물 꼭대기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따르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나아가서 그늘진 휴식 장소,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뭐 휴식과 물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한 시간이 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온열 질환 대비 앞으로 산업 현장 특히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겠는지 그거 잠깐 한 30초 정도만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죠.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취해야 할 의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현장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나아가서 원청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악뮤의 다이너소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